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3월 5일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총 16곳에서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슈퍼 화요일이기 때문인데요. 첫 소식 뉴욕 현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윤정 PD 특파원,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텍사스 국경을 방문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슈퍼 화요일이 열리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텍사스를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란히 방문했습니다.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인 만큼 각자의 국경 정책을 부각하며 맞대결에 나선 겁니다. 국경 최남단의 브라운스빌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경 강화 예산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이 공화당 강경파 반대로 무산된 것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국경 문제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글 패스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자 문제는 조 바이든 침공이라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 사실 이 두 전현직 대통령들의 리매치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경선이 맥이 빠진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현지에서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슈퍼 화요일 전 경선이 열렸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미시간주를 다녀왔는데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는 6전 6승으로 사실상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결집이 강해질수록 트럼프가 중도층 표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대 경합지인 미시간주에 오래 공을 들여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변수가 생기며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아랍계 미국민들의 반발표가 대거 등장한 것인데요.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조지타운. 공화당 경선을 이틀 앞두고 니키 헤일리의 막판 유세가 한창입니다. 버스 투어로 곳곳을 누비며 중도 표심을 모으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의미한 경선 결과를 얻는지가 향후 대선 레이스의 이정표를 그리는 만큼 니키 헤일리 후보는 열흘 넘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The Marquette poll this morning, I defeat Joe Biden by 18 points. His past experience, all the charges against him, it doesn't make for a grea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representativ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if she drops out, we would end up voting for Biden. 니키 헤일리의 다음 유세장 앞 1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출동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호응합니다. 이들은 니키 헤일리가 가짜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She's being supported by Democrats, wealthy Democrat people, the establishment. 다음 날 트럼프 후보의 유세장.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운 6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Tomorrow we're going to win this state and then we're going to tell crooked Joe Biden,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Russia would have never attacked Ukraine. Israel would have never been attacked. You wouldn't have had inflation. It was all caused by the energy. 이민자 강제 추방, 나토 방위분담금 압박 등 최근 트럼프의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발언에 지지자들은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American people are tired of the open border, of the Israel-Gaza situation in Palestine. Take care of our people first. He said 24 hours I'll have the border shut. And I'll have the oil lines open. And I trust that it's going to happen. 경선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대세론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연패에도 레이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경선지는 대표적인 경합주인 미시간. 지난달 27일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근소한 표차로 2016년에는 트럼프, 2020년에는 바이든이 승리하며 당선까지 이어진 만큼 두 후보 모두 미시간의 필승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바이든 중동 정책에 지지 후보 없음 투표로 항의하는 아랍계 유권자들. I want our American taxpayer dollars funding the bombs that are killing innocent children. 지난 대선 미시간에서 15만 표 차이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If President Biden wants to win back people here in Michigan, he needs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hat's what we're saying.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미시간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일자리 확대와 인프라 투자로 공을 들여왔습니다. We now have, in large part because of you and organized labor,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hole damn world. 하지만 오래전 폐허로 변한 공장과 집들이 화려한 경제 지표와는 다른 세계의 것처럼 여전히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씩 폐업하는 공장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레이 씨. 요즘 벌이보다 더 빠르게 치솟은 물가가 그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Gas prices are higher now than they've been in years. They've never been as high as they've been before. It's no better. And I'm not going to say it's worse, but it's no better. I'm not going to say who I voted for, but I did vote.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지금 미국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PD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미국 각 당의 경선 풍경 살펴봤는데 미시간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지만 큰 숙제가 남겨졌네요. 그렇습니다. 미시간은 경합주이죠. 그리고 대선에서 그 선거인단 16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주이기도 하고 앞서 영상에도 방금 나왔습니다만 한 1만 표 정도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트럼프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그 쇠락한 공업 지역이자 미국에서 아랍계 인구가 가장 많이 또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예, 이들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선택했죠. 그래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미시간이 끝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이 경합주인 그 펜실바니아나 애리조나 역시 아랍계 유권자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된 것이죠. 참 미국 대선에서 아랍계 유권자들이 또 주목받는 것은 흔치 않은 풍경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네요. 최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사기 대출 혐의로 3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후 트럼프 측은 이 벌금 집행을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벌금이 매일 이자가 붙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지금 6천억 원이 넘었다고 지금 하는데요. 아이고. 엄청난 액수죠. 이 밖에도 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까지 합치면 트럼프가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뭐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거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우리가 내는 그 선거 자금이 정작 뭐 이게 선거 운동에 제대로 지금 쓰이고 있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게 최근 트럼프가 이제 며느리 라라 트럼프와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장 그 마이클 와틀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 의장에 그 추천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문제는 이 자리가 네. 공화당 선거 자금을 총 관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한다. 또 이런 자리에 자기 가족이나 지인을 앉혀서 선거 자금을 마음대로 좀 주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일찌감치 확정된 듯한 리턴 매치인데 결국 표심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경제잖아요. 오건영 팀장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면 이제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가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시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튼튼한데도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플레이션이 2% 언더에서 안정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21년도에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는요. 코로나 당시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이 풀려 나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높아지고 이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맞아요. 계속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 경제 성적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의 파고가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것 같고요.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네. 그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라 네네.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협상에는 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가 100명 이상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진 건데요. 이스라엘군이 군중을 향해서 발포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숙 PD가 전합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في عشرات الاطفال استشهدوا بسبب المجاعه بدك تستنى لما طفل برضه يستشهد بسبب المجاعه كنا وصلنا لمرحله مش خجلانين انه احنا نروح نجيب كاسه طحين 새벽 4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트럭에 올라 밀가루 한 포대씩을 받아옵니다. 구호품 지급이 끊긴 가자지구 북부에서 식료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총격. 구호품 지급 현장은 밀가루와 사람들이 뒤엉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밀가루를 실었던 트럭에 시신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100여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الناس يا حرام جعانه الناس بدها تاكل بكفي اللي صار فينا احنا بنروح عشان نجيب طحين لاولادنا لنا شهرين من علف الحيوانات بناكل وخلص علف الحيوانات 전쟁 전 하루 평균 600대가 들어가던 상업 및 구호 트럭은 2월 들어 10분의 1가량 급감했고 거의 들어가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 쪽 통로인 라파 검문소 인근. 가자지구로 들어가지 못한 구호품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 통로인 케렘살롬 검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 진입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하마스에 흘러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Really a consideration when we are so worried about the threat of famine across the strip. We know we can't reach everybody right now. It's impossible to get into the north. 한 달 넘게 구호품 반입이 중단된 가자지구 북부. 난민 캠프 옆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 상인이 야생풀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 당나귀, 양이 먹는 동물 사료를 구입합니다. كنا نطعمها للدواب يعني كان نرعى في المراء نرعى الغنم ياكلها الغنم للدواب اليوم جبناها فيش اكل فيش طحين جبناها للناس بنقوا الورقه وبياكلوها زي ما هي بالمعلقه بيشربوها شرب 동물 사료를 먹을 만큼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가자 주민들. 우리는 피난민이 모여 사는 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폭격 잔해를 뒤져 구해온 밀가루에서 돌을 걸러냅니다. يعني بالذره تاعت الدواب ونتفه طحين ابيض لقوها في الردم وعملناها بسوادها برملها بكل شيء بحصوها طب ايش ندخلنا على الفاضي كله بقرش رمل 밀가루가 없어 흙과 동물 사료, 건초를 섞어 만든 빵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식량 불안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의 식량 위기를 최고 위험 수준인 기근 단계로 평가합니다. 2살 아래 어린이 6명 중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습니다. 생후 2달도 안 된 아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البقوليات. وللاسف احنا يعني كلنا اسف انه حتى الدول العربيه مش قادره تعرف ايش في شمال غزه، شمال قطاع غزه بموت، قاعد نص مليون قاعد بموت من الجوع. 얼마 전 국제사회가 구호품 지급의 최후 수단이라 불리는 공중 투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전쟁 발발 5개월, 거듭되는 폭격과 굶주림 속에 가자 지구의 인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شاعر مين؟ والله العظيم من جنب الدبابة نزلنا. والله العظيم في ناس استشهدت، في ناس اتصابت، لقمة مغمسة بالدم. في عنا حلين، يا بنموت من الجوع يا بنموت من القسر.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김명주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 일본에서 이 음식이 정말 인기라고 하는데요.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음식 이야기인가 봅니다. 뭘까요? 인바운드 덮밥입니다. 인바운드 하면 보통 뭐 인바운드 플라이트라고 해서 공항 등지에 가면 들리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온다, 뭐 오는 이런 뜻인데. 네, 예. 비슷한데 이게 최근 일본에서 등장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음식이라니 궁금해요. 우와. 네, 요즘 일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음식, 성게알, 참치 같은 고급 재료들이 들어간 덮밥입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가격은 무려 18,000엔, 우리 돈 16만 원 정도인데요. 너무 비싼데요? 자, 그래도 비싸도 관광객들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맞네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바운드 덮밥. 너무 비싸서 여행 온 외국인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와규로 만든 이 꼬치 하나 가격은 3,000엔, 우리 돈으로 27,000엔, 7,000원 정도죠. 바가지 같은데.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싸다고 하지 않을까요? 3,000 divided by 152. Wow, that's a good price. Back in America, for this much Wagyu, $100. 싸다고 하네요. 자, 이런 반응에 힘입어서 거위 간이나 소고기, 금박까지 뿌려진 초호화 라멘에 약 10만 원짜리 도시락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정말 고가의 도시락. ちょっとやっぱ値段高いなと思いました。外国人観光客向けかな。 자,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게 일본인들이 주로 즐겨 먹는 음식은 주로 9,000원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도 외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일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파를 키워서 직접 키워서 먹기도 하고요. 집에서 길러서. 네. 2년 전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저렴하게 파는 마트까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탕 한 봉지를 살 수 있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저렇게 아끼는데. たくさんお安く買えるので助かってます。 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에 일본에서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여행 가면 그렇죠. 좀 비싸게 주고 음식을 사 먹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밥 한 그릇에 16만 원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 저렇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6월 이후에 매달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숫자가 한 달 기준으로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진짜 많네요. 네, 엄청난 숫자죠.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라는 것은 이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삿포로에서는 우동 한 그릇 값이 2022년 초 대비해서 지난달 24%나 올랐다 하고요. 많이 올랐네요. 심지어는 홋카이도에 있는 한 푸드트럭에서 덮밥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그런 가격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푸드트럭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외식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현지인들 입장에서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중 가격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른 가격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 료칸 협회 부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인데 한 저널에다
그 내국인에게 할인해 주는 방식의 이중 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런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중 가격제 논란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중 가격제는 뭐 태국이라든지 뭐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숙박료라든지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이런데 내 외국인 간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렇죠. 값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그것도 이제 음식에다 이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어서 이제 시행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이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사실 결국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일본 증시는 완전 호황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일본 증시가 그 버블 경제 당시의 레벨, 그러니까 34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죠. 그러니까요. 증시 상승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10년 이상 이어져 왔던 저금리에 기반해서 나타난 엔저, 이게 이제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엔저가 나타나게 되면은 일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기업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엔화로 표시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가격이 싼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컸고요. 이게 일본 증시를 빠르게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엔저는 뒤집어 말하면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말하기도 합니다.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데 일본 사람들의 이 결국에는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 일본의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되죠. 일본 성장에서 일본 경제 성장에서 55에서 60% 정도를 소비가 차지하는데 이 소비 부진이 지금 일본 경제에는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얘기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동안 일본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디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컸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다? 이거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씀이죠. 이제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하락한다는 기대 때문에 지금 소비할 걸 뒤로 미뤄서 소비하니까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경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한 면이 있었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도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지 이게 과도하게 진행됐을 때는 오히려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허덕였는데요. 일본 30, 40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디플레이션을 본 겁니다. 근데 너무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되면은 소비의 타격이 워낙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일본 당국에서도 엔저라든지 저금리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상반기 중에 일본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이슈 중 하나는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특히 갈수록 극단적 양상을 보이면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요. 프랑스 남동부 지역에서는 2년 넘게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반대쪽은 재앙 수준의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피레네 오리엔탈 지역. 2022년부터 가뭄 위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Ça fait des mois qu'il pleut pas. Il y a qu'à regarder le Canigou. Le Canigou derrière, en principe, à cette période-là, il est enneigé. 주도인 페르피냥의 식수를 대는 호수는 일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Beaucoup de poissons ont dû être enlevés du lac parce qu'il manque d'oxygène. 이 호수는 통상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지만 지금은 저 아래까지 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비가 온 날이 단 35일 정도에 불과하고 2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 페르피냥의 지난해 누적 강우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245mm.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보다 더 적은 양입니다. 지역의 큰 줄기강 하류는 더는 흐르지 않습니다. 강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강상류의 댐을 찾았습니다. 저수량이 3분의 1로 줄면서 가장자리 땅이 10m 넘게 드러났습니다. Vous avez l'eau qui arrive pratiquement, elle couvre la tour. Là, le niveau d'eau, vous voyez, c'est la limite des arbres secs. Comme ils sont habitués à avoir de l'eau, il y en a plus, ils sont morts, mais vous voyez. 건긴 여름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Le barrage, il a été construit en 1994. Il n'a jamais été aussi bas. Même l'été, les étés très secs. 물 사용 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차와 거리 청소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On allait se servir sur un camion et il nous amenait de l'eau potable. On a pu continuer à travailler, mais c'était très compliqué, surtout pour les toilettes et pour faire la vaisselle.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다 보니 농수로 상황도 심각합니다. 절반 이상이 폐쇄돼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C'est-à-dire qu'en vert, ce sont les jours où le canal est ouvert et en rouge, les jours où il est fermé. Alors qu'habituellement, le tableau devrait être tout vert.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부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농업용 물 사용량의 최대 80%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Le fruit n'arrive pas à grossir et on cueille de petits calibres qui sont déclassés. Donc du coup, c'est un impact pour le rendement. 지역 전체 농업 수익은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막 작물로 바꾸는 방안까지 나오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On va vous dire, voilà, il faut faire du figuier de Barbarie, il faut faire de l'aloès, de l'aloe vera, pardon, pas de l'aloès, il faut faire de la pistache, d'accord? Mais il n'y a pas de marché. 가뭄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눈도 안 와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쪽 끝인 이 지역은 지난 5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북쪽 끝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을 손에 꼽을 만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서쪽 파드칼레 지방은 재앙 수준의 홍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강이 범람하고 주택은 물 빠질 날이 없습니다. Parce qu'avec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on a un océan plus chaud, plus d'eau qui va arriver sur la France. En même temps, on va avoir des températures plus chaudes au niveau des Pyrénées-Orientales et des effets plus forts pour les différences donc de pluie qui vont se faire. 이런 극단적인 기후는 지구온난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적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Mais la France est très en retard là-dedans. Il n'y a que 1% ou 2% de l'eau des stations d'épuration qui est réutilisée en France. Donc on a besoin d'innovation. 문제는 이게 프랑스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Pour la France, on est le secteur le premier touché, mais ça touchera tout le reste de la France et les autres pays du monde. 기후변화의 반격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는지 짚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파리에서 안다영입니다. 네, 상반된 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프랑스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남미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선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할 리더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었습니다. 달러 통화 채택 등 파격적 공약을 내걸어 더욱 화제가 됐는데 취임 석 달이 돼가는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지 KBS 글로벌 통신원 불러보겠습니다. 황진희 통신원, 새 대통령이 이끄는 아르헨티나의 변화가 좀 체감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취임하자마자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연료와 대중교통 등에 적용한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전엔 보조금 덕분에 전철 한 번 타는데 0.05센트, 거의 무료다시피 탔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서 4월엔 10배가 오른 0.5센트가 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선 전철비를 내지 않고 기차료를 뛰어넘어 무임승차하는 챌린지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료와 대중교통 보조금 삭감이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는 밀레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요. 노동계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45일 만에 최단기간 내 파업이 발생한 거죠. 취임 직후 61%에 달했던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현재 45%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 기대를 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선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건데요. 혼란스러운 아르헨티나 상황을 담아봤습니다. 한 청년이 몸이 까맣게 탄 채로 걸어 나옵니다. 고압선을 잘라 팔려다 감전된 겁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제난이 심각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선 절도가 자주 일어나는데 로사리오 주에서만 95명 이상이 체포될 정도입니다. 한 건물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홍채 정보를 판매하려는 사람들까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254%에 이르렀고 빈곤율은 점점 증가해 올해 1월 57.4%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입니다. 무료 급식소 이용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 급식소에서는 하루에 약 200명이 약 600인분의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Sí, sí, de hecho hoy por hoy estamos sin vacantes porque nos está desbordando muchísimo la situación.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요한나 씨는 받아온 음식으로 아이들 4명의 끼니를 챙깁니다. Con ellos yo me tiro, pero sábado y los domingos es una eternidad porque no tengo pan, tengo para comer al mediodía, a la noche.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끊긴 한 무료 급식소의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Hasta 2 meses, 3 meses, bueno, desde que él está acá no vino más nada de Nación. Yo le puedo explicar a estos señores, no hay. Pero estos señores, ¿cómo le explican a sus hijos? No hay un plato de comida hoy. 자유지상주의를 내건 밀레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은 먹거리만이 아닙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Está rondando como un 200%. Seguro. Un piso entre un 100 a un 200%. Un matrimonio que no tuvo hijos jubilados, los dos solos, no sé cómo viven. No sé, la ayuda que podemos colaborar y decir, bueno, no cortar el remedio, una tirita. 저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사회개발부에 속하는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약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도 약을 살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Por qué está aquí haciendo la cola? Para que me den la orden para poder retirar medicamentos para mí. ¿Comprar los medicamentos con el bolsillo de uno? Imposible. En total, no sé, son como 250.000. Y en comparación con el sueldo, a ver cómo estamos de promoción. No alcanza. ¿Podemos saber más o menos cuál es el ingreso promedio? El sueldo sí son 190.000. 살인적인 물가를 견딜 수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Y este gobierno, en más de 2 meses y monedas y pico de gobierno, ha generado una situación de pobreza muy crítica, ha empeorado todos los indicadores sociales. 하지만 밀레이는 이 빈곤이 기성 정치의 유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 불리는 밀레이의 정책이 불러올 결과를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ake Argentina great again. ¡Viva la libertad, carajo! Para creer también que hay otro tipo de gobierno y otros tipos de cambios. Y creo que tenemos que darle la oportunidad. Siempre venimos de cosas muy parecidas, en donde sin duda la Argentina se ha deteriorado muchísimo. Entonces. 취임 이후 석 달, 밀레이의 아르헨티나는 아슬아슬한 시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방향이 어떻게 갈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인도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는 대중들에겐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작은 섬을 둘러싸고 인도와 중국이 외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노주희 PD가 살펴봤습니다. 인도 남서부의 아름다운 섬 락샤드 위프. 모디 인도 총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직접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도 즐깁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락샤드 위프.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을 모디 총리는 새 휴가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간 소셜미디어에 그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작성자는 이웃나라 몰디브의 차관인 마리암 시우나. 인도 언론은 이 뉴스를 앞다퉈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몰디브 관리도 모디 총리의 행보가 몰디브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몰디브와 가깝고 환경도 비슷한 락샤드 위프를 홍보하는 게 몰디브의 관광 산업을 위협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인도인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몰디브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미 예약된 몰디브행 여행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हमारे देश में 3 लाख लोग हर साल मालदीव जाते थे कि अब हम आगे से कोई भी मालदीव्स की बुकिंग एक्सेप्ट नहीं करेंगे. 지난해 몰디브 대선 후보로 나선 무이주는 국내 주둔 중인 인도군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인도 정책을 펴던 당시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We don't want India to take out our country. We don't want their military presence here. So of course we want to be independent. 결국 올해 5월까지 몰디브 주둔 인도군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무이주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뒤 인도를 먼저 방문하던 관례를 깬 파격 행보였습니다. 中国和马尔代夫是传统的友好近邻，10年来中马关系深入发展，两国共建“一带一路”和各领域合作交流取得了丰硕的成果。 It is a profound honor to b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get invited to China in 2024. 두 나라는 관광,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 척의 배가 몰디브로 향합니다. 중국은 이 배가 조사선이라고 밝혔습니다. 中方在相关海域开展的科考活动，专为和平目的，旨在加强人类对海洋的科学认知。 그러나 인도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Starting the terrain underwater, so it may have military applications as well in terms of your ability to deploy submarines or operate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자신들의 뒷마당인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We do not want any problem in the Iowa region. We are giving enough warnings. Please don't interfere. Don't mess up with established norms of the world. Should you do that, then be ready. 그럼 무이주 대통령은 왜 인도가 아닌 중국을 택한 걸까? 코로나 이후 쌓인 국가 부채를 중국 자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중국 자본이 투입된 초대형 다리가 몰디브에 들어섰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개발 붐도 일어났습니다. 주력인 관광 산업도 중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We w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destinations we fly directly, increase the air corridors we have at the moment, and also we want to make Maldives as the preferred destination for the Chinese tourists.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몰디브는 정반대의 외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손을 잡은 무이주 대통령. 하지만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 지금 몰디브의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The people of Maldives join me in wishing you all a very happy new year. Shin Nian Kwai. 중국어로 인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몰디브는 아주 작은 섬나라거든요. 인구는 네. 한 50만 명밖에 안 되고 1,200개의 섬으로 구성됐는데 전체 면적은 우리 강화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작네요. 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 수송 등 그 주요 세계 무역 항로가 인접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중국에게는 1대1로의 일환으로 일명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부르죠. 네.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몰디브 등의 항만을 건설해서 마치 진주 목걸이를 잇는다라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그 자원의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만의 해군 기지를 만들어 갖고 그 인도양에서 군사 안보적인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몰디브를 주요한 자신들의 보급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그 중국이 진주 목걸이 전략을 이제 구현을 계속 하게 되면 인도와의 관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걸이가 인도를 둘러싸는 포위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제 중국의 해양 탐사선에 지금 나오는 이 해양 탐사선이 몰디브에 입항하는 거를 단순한 그런 환경 조사로만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인도의 입장인 거고 네. 인도 역시 그 몰디브와 가까운 락샤 드위프 섬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몰디브를 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도와 몰디브가 원래 사이가 좋은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와 몰디브는 우방국인 거죠.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서로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언어 같은 것을 공유하고 또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화폐는 루피인데 몰디브의 화폐 이름은 루피아거든요.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그 1988년에 특히 그 몰디브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몰디브 대통령이 여러 국가에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인도가 파병을 해서 쿠데타를 진압했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네. 그 후에 몰디브 안보 분야까지 인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난 2014년이죠. 몰디브 수도의 유일한 담수화 공장 이 고장이 나서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인도에서 비행기와 해군 유조선으로 식수를 공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막역한 사이였는데 왜 지금 중국으로 돌아선 겁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상당 부분 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몰디브 같은 경우는 관광 산업에 의지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이게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강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23년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네. 예, 그 몰디브 관광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장미꽃을 주면서 환영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중국에 대한 관광의 정도가 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몰디브 내의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데요.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자본이나 차관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대출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되는데 현재 몰디브가 중국한테 지고 있는 빚이 14억 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실상 중국이 하나의 채권국이 되니까 몰디브가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아, 또 이해가 되네요. 몰디브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